사람은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너무 잔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 11월 어느 저녁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68세 순자 씨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퇴근이 조금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회식 있어서 9시쯤 들어갈게. 저녁 먼저 드세요. 순자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4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평범한 저녁, 평범한 일상. 그런데 8시 47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영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차분하지만 어딘가 긴장된 톤. 순자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지금 김영수 씨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자 씨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국물이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가 심한가요? 우리 남편 괜찮은 거죠? 구급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순자 씨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습니다. 둘째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습니다. 막내 석호만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석호야. 아버지가 사고 났어.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뭐? 아버지가? 알았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가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이미 남편을 응급수술실로 옮긴 뒤였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다발성 골절에 내부 출혈이 심한 상태고요. 특히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분 후 막내 석호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야? 수술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석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준호와 둘째 민호는 이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준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순자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것 같지 않은 옷차림,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 심지어 손에는 커피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예 아버지 괜찮으시겠죠? 라는 말만 반복할 뿐 수술실 문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부 출혈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회사 근처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40년 넘게 다닌 회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 속에서 순자 씨는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첫날 밤 큰아들 준호가 순자 씨를 빈소 밖으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걸 지금 말씀드려야 하나 싶지만 무슨 얘기니, 준호야?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하루. 장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 이야기라니. 준호야, 그런 얘기는 장례 끝나고 하자. 지금은, 아니, 어머니. 이런 건 미리 알아둬야 해요. 보험금 청구도 빨리 해야 하고,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준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조급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둘째 민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민호는 자기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순자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보험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보험금 청구 절차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보험금 청구가 복잡해서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보험을 얼마나 들어놓으셨는지는 아시죠? 순자 씨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민호야,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란다. 어머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장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장례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은 자리. 큰아들 준호가 둘째 민호와 구석에서 속닥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 아버지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어? 내가 예전에 들은 거로는 최소 3억은 될 거야. 3억? 그럼 우리 셋이서 나눠 가지는 거지? 당연하지. 근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를 잘 설득해야 해. 걱정 마. 어머니가 우리한테 안 주시겠어? 우리가 아들인데.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지금 저런 대화를 하고 있다니.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막내 석호는 달랐습니다. 석호는 장례 기간 내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께 인사하고 음식 나르고 어머니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챙겼습니다. 돈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힘들면 좀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석호야, 너만 믿을 수 있겠구나. 순자 씨는 막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석호도 결국엔 똑같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 말 안 하는 것뿐이지.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순자 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큰아들 준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들를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녁 7시, 준호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준호는 한참을 말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었어요. 작년에 친구랑 같이 IT 스타트업을. 순자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투자도 받고 직원도 뽑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완전히 망했어요. 투자받은 돈 다 날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버텼는데 지금 빚이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회사는 이번 달 말로 문 닫아야 하고. 어머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험금을 순자 씨는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왜 그렇게 보험금에 집착했는지. 준호야, 그건 내 아버지가. 알아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대로는 제가 진짜 파산해요. 신용불량자 되고 아내랑 아이들까지 길거리에 나앉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큰아들이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 순자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로부터 사흘 후, 이번엔 둘째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내 없이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여기 왔었죠? 어떻게 알았니? 형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한테 돈 얘기했다고. 어머니, 형 말 듣지 마세요. 순자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형은 사업 실패한 게 자기 잘못이에요. 아무도 말리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사업했잖아요. 그 빚을 왜 어머니가 갚아줘야 해요? 민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래도 큰형이 너무 힘들어해서. 어머니,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가 사실 곳에 관한 계약서예요. 내가 사실 곳? 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작은 아파트 하나 구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효자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집은? 이 집은 팔아야죠.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도 힘드시고 이 집 팔면 시세가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그 돈이랑 보험금 합치면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민호야, 너도.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것보다 저희 근처에서 지내시는 게 나으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정리하시는 게. 민호는 완전히 계획을 세워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보험금은 어머니 명의로 받으시되 이 집은 팔아서 셋이 나눠 갖는 게 공평할 것 같아요. 형도 빚 있고 저도 애들 학원비며 이것저것 목돈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순자 씨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빚 때문에, 둘째 아들은 재산 분할 때문에 결국 둘 다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문득 막내 석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석호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석호도 결국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막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호야, 엄마야. 엄마, 어떻게 주무셨어요? 석호야, 너 형들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 했는지 알고 있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럼 너도 똑같은 생각이니? 엄마, 저 지금 가도 돼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석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석호는 어머니 앞에 앉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요. 보험금 필요 없어요. 뭐?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저는 아버지 돈에 관심 없어요. 그냥 엄마가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순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석호야. 근데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형들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해요. 석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다르구나.
순자 씨는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끝까지 한 가지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영수가 사고 나기 전날 밤 석호와 단둘이 만나 나눴던 대화를, 장례를 치른 지 2주가 지난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보험 김 과장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순자 씨는 이날을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액수를 알게 되면 아들들이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고인이 되신 남편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이유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 과장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총 3건입니다. 첫째, 종신보험 1억 원. 둘째, 상해보험 2억 원. 셋째, 단체보험 1억 5천만 원. 합계. 순자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4억 5천만 원. 순자 씨는 그 금액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적금과 예금을 다 합쳐도 1억이 채 안 되는데 보험금이 4억이 넘는다니.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3건의 보험 모두 수익자는 배우자인 박순자님으로 단독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들이 아니고요? 네, 자녀분들은 수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배우자님만 단독 수익자입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세 아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큰아들 준호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둘째 민호는 아내와 함께 왔고 막내 석호는 평소처럼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보험사 직원이 다녀갔다. 그 말에 준호와 민호의 눈빛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그래서요? 보험금이 얼마나? 4억 5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무의식 중에 침을 삼켰고 민호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4억 5천. 그럼 우리 한 명당 1억 5천씩? 아니다. 순자 씨가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익자는 엄마 단독이다. 너희들은 수익자가 아니야.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버지가 보험 가입할 때 수익자를 엄마로만 지정하셨대. 자식들은 포함 안 되어 있어.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보통은 배우자랑 자녀를 같이 지정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어 있어. 어머니. 준호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더 잘 됐네요. 어머니가 받으시는 거니까 어머니가 우리한테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제발이요.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저 이번 달 안에 2억을 마련 못하면 정말 끝이에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수익자가 아닐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준호와 민호가 순자 씨를 압박하는 동안 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형식적이었던 준호가 갑자기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제가 내일 반찬 좀 해다 드릴게요. 전에는 계산적이었던 민호가 갑자기 효자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제가 모시고 병원 가요. 검진도 받으셔야죠. 순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내 명의가 되니까 갑자기 효자들이 되는구나.
얘들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너무 재촉하지 마라. 어머니, 생각해 본다잖아. 오늘은 이만 들어가거라. 준호와 민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형들이 나간 후 석호만 남았습니다. 석호야, 너는 안 가니?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석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니? 엄마, 형들 말 듣지 마세요. 특히 큰형. 큰형은 지금 도박 빚까지 있어요. 뭐, 도박? 네. 사업 실패한 것도 반은 큰형이 주식 투자랑 코인에 회사 돈 쏟아부어서 그래요. 형수님이 저한테 몰래 얘기해 줬어요. 큰형한테 돈 주면 그 돈도 다 날릴 거예요.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둘째는? 둘째 형은? 형수 말로는 어머니 재산을 자기들 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자기들 집 근처로 모신다는 것도 사실은 어머니 감시하면서 재산 관리하려는 거예요. 순자 씨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석호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니? 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석호야. 그리고 엄마,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석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 준호가 새벽 6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일찍? 어머니, 저 지금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순자 씨가 문을 열자 준호는 완전히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니? 준호는 현관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젯밤에 채권자들한테 또 전화 받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1억을 안 갚으면 집을 넘긴대요. 제 집을, 아내랑 애들이 사는 집을요. 준호야,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 빌어본 적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1억만 빌려주세요. 아니, 꼭 다 갚을게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일해서라도 갚을게요. 준호는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큰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순자 씨의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금요일까지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발이요. 순자 씨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준호는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석호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준호에게 돈을 줘도 소용없는 거 아닐까? 그날 오후 둘째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세무사랑 상담하고 왔어요. 세무사? 네. 어머니, 보험금 4억 5천을 그냥 받으시면 세금 폭탄 맞아요. 민호는 노트북을 켜서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상속세랑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까 최소 1억 2천은 세금으로 나가요. 그럼 실제로 받는 돈은 3억 3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나가? 네. 그런데 제가 세무사한테 절세 방법을 물어봤어요. 자녀들한테 분산 증여를 하면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대요.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3억을 가지시고 우리 셋한테 5천씩 나눠주시면 세금을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내요. 거의 1억을 절약하는 거예요. 수치와 논리로 무장한 민호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셨잖아요. 그 돈을 언제 다 쓰세요? 차라리 지금 우리한테 나눠주셔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어머니도 더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민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순자 씨는 뭔가 계산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그 돈으로 뭘 할지는 엄마가 정할 거다. 어머니, 제 말은. 알았어. 너도 이제 가봐라. 민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북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막내 석호가 반찬 몇 개를 싸들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좀 끓여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석호야, 고맙다. 형들 또 왔었죠? 어떻게 알았니? 형들이 엄마한테 자꾸 연락하는 거 알아요. 걱정돼서요. 석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엄마는 지금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 하냐고?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계속 돈 얘기하고 엄마를 압박하고 엄마는 지금 행복하세요?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아들들의 욕심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괴로웠으니까요. 엄마,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아직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무슨 말이니?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석호야, 내 형들은 내가 잘 알아.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시면서 저한테 엄마를 꼭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형들이 보험금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수익자를 엄마로만 지정하신 거예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낡은 책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내가 먼저 가게 되면 꼭 읽어주세요.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먼저 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당신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순자,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큰아들과 둘째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준호는 돈 관리를 못합니다. 얘가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기억나요? 용돈을 주면 일주일도 못 가서 다 써버리던 아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준호가 나한테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준호가 그 돈을 주식 투자에 쏟아붓고 다 날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자기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항상 남 탓을 하고 항상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준호에게 큰 돈을 주면 더 큰 구렁텅이로 빠질 겁니다. 민호는 영리합니다. 너무 영리해서 문제입니다. 민호는 모든 걸 계산합니다. 나를 만날 때도 당신을 대할 때도 항상 뭔가 얻을 게 있는지 계산합니다. 작년 추석 때 기억나요? 민호가 우리한테 잘해줘서 당신이 기뻐했던 거.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그 직전에 집을 사려고 대출 심사를 받았다는 걸 우리한테 잘 보여서 나중에 보증이라도 서달라고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순자,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험 수익자를 당신으로만 지정했습니다. 아이들이 화낼 겁니다. 불공평하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순자, 당신이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아이들한테 줘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석호는 달라요. 석호는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을 아끼는 아이입니다. 석호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 사달라고 졸랐지만 석호는 항상 엄마가 힘들까봐라고 말하며 참던 아이. 석호에게는 특별히 뭔가를 해주세요. 꼭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석호는 당신의 사랑을 원하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순자, 당신과 40년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남편 영수 올림. 순자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본성을, 그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내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장 뒷면에는 추가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신, 순자, 내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어보세요. 당신만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순자 씨는 서둘러 책상으로 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작은 통장 한 권과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예금 주는 박순자, 그리고 잔액은 8천만 원. 이게 뭐지? 봉투를 열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15년 동안 아이들 몰래 모은 돈입니다. 당신 생일 선물, 결혼기념일 선물 대신 조금씩 저축했어요. 당신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쓰세요. 여행이든 취미든 뭐든 좋습니다. 아이들 주지 말고요. 이건 온전히 당신 거예요. 순자 씨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막내 석호를 불렀습니다. 석호야, 어제 내가 하려던 얘기,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다 말해줄 수 있겠니? 석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어디서? 회사 근처 조그만 술집에서요.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하셔서 석호야, 아빠랑 술 한잔 할까? 하시길래 석호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저녁 8시 작은 포장마차. 아버지 김영수와 막내 석호가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석호야, 요즘 형들이랑은 연락하고 지내니? 가끔요. 큰형은 요새 바빠 보이고 둘째 형은 뭐 그냥 그래요. 영수는 소주를 한 잔 마시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호야, 아빠가 솔직히 말해도 될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내 형들이 걱정이다. 석호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 형이랑 민호 형요? 그래. 준호는 돈을 물쓰듯 쓰고 민호는 너무 계산적이야. 아빠가 죽으면 걔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나올지 벌써 뻔해. 아버지, 무슨 말씀을. 석호야, 아빠는 요즘 가슴이 자주 아파. 병원에서는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대. 석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대로 치료받으셔야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괜찮아. 근데 석호야, 아빠가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영수는 석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먼저 가면 내 엄마를 꼭 지켜줘. 형들한테서. 네. 형들이 분명히 엄마한테 돈 얘기할 거야. 보험금 나눠달라고, 집 팔자고, 온갖 얘기 다 할 거야. 근데 석호야, 내 엄마는 평생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어.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줘야 해. 아버지, 석호야, 너는 다른 형들이랑 달라. 너는 진짜 엄마를 사랑하잖아. 돈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만 이 얘기하는 거야. 영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전해줘. 아빠가 없어진 다음에. 시기는 내가 알아서 판단해. 석호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서재 책장의 위치와 편지가 숨겨진 곳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석호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야.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 채 그게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어요. 석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고 저는 아버지가 주신 메모를 보고 엄마한테 언제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순자 씨는 석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석호야, 고마워. 엄마, 저는 정말 보험금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석호야, 형들이 뭐라고 해도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저녁 큰아들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금요일이 내일이에요. 저 정말 시간 없어요. 준호의 아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학교도 못 다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순자 씨는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돈 관리를 못합니다. 그런 준호에게 큰 돈을 주면 더 큰 구렁텅이로 빠질 겁니다. 준호야, 어머니, 1억이면 돼요. 아니,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발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형, 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는 왜 왔어? 어머니, 큰형한테 돈 주시면 안 돼요. 큰형은 도박 중독이에요. 뭐?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내가 뭘 안다고. 형, 형수한테 다 들었어. 형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회사 돈까지 손댔다고. 순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야, 그게 사실이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 재산이 필요해요. 제 사업 확장하려면 목돈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큰형처럼 도박에 쓰지는 않아요. 민호야, 너도.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 돈을 그냥 갖고 계셔봤자 나중에는 다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차라리 지금 나눠주시는 게. 닥쳐. 갑자기 석호가 소리쳤습니다. 형들, 이제 그만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석호야, 너는 빠져. 형들은 왜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한 달 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슬픈데 형들은 돈 얘기만 해요. 준호가 석호를 밀쳤습니다. 야, 너는 좋겠다. 막내라고 항상 귀여움만 받고 우리는 책임감 있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그게 엄마 탓이에요? 형이 돈 관리를 못한 게 누구 탓이에요? 거실에서 세 아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걱정했던 일이 정말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 순자 씨는 세 아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정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 세 아들 모두 참석. 보험금과 재산에 관한 최종 결정을 말하겠음. 토요일 오후 2시. 세 아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초조한 표정, 민호는 계산하는 표정, 석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정리해 놓고 아들들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조용히 해. 엄마 말 끝날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마. 순자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많은 생각을 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세 아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뭔지 아니? 내 아들들이 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끝나기 전에 돈 얘기를 하는 거였어. 어머니, 조용히 하라고 했지. 엄마가 슬퍼서 눈물도 제대로 못 말렸는데 너희들은 보험금이 얼마냐고, 집을 팔자고, 세금을 어떻게 줄이냐고. 그런 얘기만 했어.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너희를 차별한 적 있니? 큰아들이라고, 둘째라고, 막내라고 차이를 둔 적 있니? 세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엄마를 돈으로만 봤구나. 순자 씨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읽었다. 준호와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들을 다 알고 계셨어. 준호야. 네. 너 도박했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에 다 쓰셨더라. 내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내가 주식하고 코인에 돈 다 날렸다고. 어머니, 저는, 그리고 민호야. 네. 너도 아버지가 다 아셨어. 내가 우리한테 잘하는 게 다 계산이 있어서라는 거. 나중에 뭔가 얻으려고 미리 투자하는 거라는 거.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너희 둘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엄마로만 지정하신 거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순자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어나. 이제 엄마 결정을 말할게. 세 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보험금 4억 5천만 원. 준호와 민호가 침을 삼켰습니다. 이 돈은 전액 엄마가 쓸 거다. 어머니, 조용히 해. 엄마 말 끝날 때까지. 순자 씨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5천만 원은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세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억은 엄마가 여행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쓸 거고, 그럼 나머지 2억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묶어둘 거야. 너희들 손 안 탈 거야. 준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준호야, 내 빚은 내가 책임져. 엄마가 갚아주면 넌 또 빚을 질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어머니, 제발. 대신 내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조금만. 준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네. 너도 마찬가지야. 내 사업은 내 돈으로 해.
엄마 재산 계산하지 마. 어머니, 저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니? 너 엄마를 내 집 근처로 모시겠다는 거 진짜 효도하려고 그런 거니? 아니면 엄마 재산 관리하려고 그런 거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혼자서. 너희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석호야. 네, 엄마. 너는 진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 네.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순자 씨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15년 동안 몰래 모아둔 통장이 있어. 8천만 원. 형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돈은 석호 내게 줄 거야. 어머니. 준호와 민호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왜 석호만요? 불공평해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공평? 석호는 너희들처럼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석호는 아버지 장례 때도 그 이후에도 엄마 걱정만 했어. 하지만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석호야. 아버지가 석호한테 부탁하셨어. 엄마를 지켜달라고.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호야,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결혼 자금으로 써도 좋고 사업 자금으로 써도 좋아.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엄마, 감사합니다.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막내한테 8천을 준다고요? 그래, 안 됐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야, 준호야. 어머니. 준호야, 엄마가 내 빚을 갚아주면 넌 뭘 배우겠니? 또 빚지고, 또 엄마한테 손 벌리고. 그렇게 평생 살 거야?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도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박도 안 했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왜 저한테는? 민호야, 넌 성실하게 일한 게 아니야. 성실하게 계산한 거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진짜로 슬퍼했니? 아니면 보험금 계산했니?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실망했어. 너희가 돈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야. 어머니, 준호야, 민호야. 너희도 이제 중년이야. 책임감을 가져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1년이 흐른 2025년 12월. 순자 씨는 남편이 남긴 돈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파리, 로마, 런던. 혼자서 떠난 첫 여행이었지만 남편이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 장학재단은 올해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남편이 가장 아끼던 가치였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혼 위기까지 갔지만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고 도박 중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한 푼 한 푼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준호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빈손으로. 그냥 어머니 얼굴을 보러. 어머니,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그래, 준호야. 고맙다. 예전과는 다른 준호입니다. 겸손해졌고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민호는 사업을 계속했지만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성실하게 계산한 거지.
민호는 이제 사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업은 더디게 성장했지만 착실합니다. 그리고 민호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좋아.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예전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로서 어머니를 대합니다. 막내 석호는 아버지가 남긴 8천만 원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영순의 다방. 아버지를 기리는 이름입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됩니다.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석호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어머니를 카페로 모십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새로 배운 라떼 아트 보여드릴게요. 그래, 우리 석호 솜씨가 늘었네. 헤헤, 엄마가 제일 좋은 손님이에요. 순자 씨는 아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참 맑습니다. 어느 주말 순자 씨는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소는 조용한 야산에 있습니다. 주변에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순자 씨는 산소 앞에 앉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요.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를 흔듭니다. 당신 편지 읽고 많이 울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나를 걱정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순자 씨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유럽 여행 때 찍은 파리 에펠탑 앞 사진입니다. 당신과 함께 못 가서 아쉬웠지만 당신이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에펠탑 보면서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애들 많이 변했어요. 준호는 이제 도박 끊었고 민호는 사람들 계산하지 않아요. 석호는 당신 말대로 정말 좋은 아이예요. 순자 씨는 산소에 술 한 잔을 따릅니다. 당신 고마워요. 날 지켜줘서, 날 사랑해줘서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볼게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보고 싶어요, 여보. 바람이 세게 불어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산을 내려가는 순자 씨의 뒷모습,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 순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순자 씨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큰 유산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할까?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면 어떻게 하지? 나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사랑입니다.